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유미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바이블 스토리 신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걸주를 보다 보면요, 이런 말걸주가 종종 되게 많아요. 교수님,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누구누구 아이돌 그룹 컴백하는데 이 노래 진짜 좋거든요. 꼭 들어주세요. 교수님, 제가 누구누구 가수 진짜 좋아하는데 이 노래 때문에 제가 진짜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이 노래 진짜 힐링돼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유엔아는 또 아니지만 되게 아이유를 좋아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아이유 그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되게 차분하면서도 텐션이 있는, 또 천재성이자 또 똘끼인 그 왠지 모를 그런 감성을 또 우리한테 풍기잖아요, 아이유 씨가. 근데 그게 노래뿐만 아니고 예능, 또 연기, 유튜브에서도 이제 드러나니까 진짜 매력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노래, 뭐 음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나는 노래면 신나는 노래, 뭐 차분한 노래면 차분한 노래, 뭐 리드미컬한 노래, 뭐 노래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마음이 막 간질간질 하잖아요, 노래 들으면은. 심지어 작사, 작곡까지 하고 막 기타 치고. 이유 언니 도대체 못하는 게 뭐죠? 나보다 예쁘면 다 언니야, 가만히 있어. 아이유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기독교 과목인데 아이유 불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은 누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배우, 뭐 연예인, 모델, 스타가 있나요? 여러분이 그 스타를 왜 좋아하게 됐나요? 또 얼만큼 그 스타를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대중문화라는 주제로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대중문화는요, 기본적으로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요. 대중매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죠. 대중이 보는 매체. 뭐 뉴스, 신문, 영화, 드라마, 서적, 뭐 유튜브, 인터넷 사이트, 뭐 블로그 등등 이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주 잠깐만 한두 문장 정도만 옛날 얘기 좀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라떼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라떼 아니고요. 더 전 얘기입니다. 1950년대까지는 대중문화라는 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개성 없는 그 군중들이 만들고 즐기는 그런 저급한 문화야.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혹은 3S처럼 사회 지도자들이 이제 대중들을 지배하려고 대중들의 의식을 막 마비시키는 게 바로 대중문화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는 문화라고 할 수도 없고 엘리트들이 즐기는 그런 클래식만을 진정한 문화라고 본 거죠.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대중문화를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이제 60년이 더 지났죠.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는 바로 이 대중문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세대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대중매체의 어떤 중심이 됐고, 또 대중매체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죠. 세상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대중문화의 장르를 잠깐 살펴볼게요.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예능, 판타지 소설,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광고, 그리고 SNS도 대중문화를 생산 혹은 재생산하니까 대중문화의 범주와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미디어 플랫폼도 굉장히 많죠. 뭐 OTT 서비스도 있고 진짜 이런 게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 플랫폼, 또 미디어는 문화 콘텐츠랑 관계가 많거든요. 이제는 이제 TV 방송이 유튜브에 다 편집이 돼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아예 편성을 유튜브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유튜브에 올릴 콘텐츠 자체를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연출을 하고, 정말 그런 시도들이 많죠. 그래서 무한도전 옛날에 했던 김태호 PD는 유튜브, 넷플릭스, 카카오 TV 같은 이 매체들은, 이 새로운 미디어들은 새로운 놀이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중문화, 대중예술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 우리한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나,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중문화는 교육과 오락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에듀테인먼트라는 말이 있어요. 교육, 에듀케이션, 그리고 오락,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데요. 교육을 하는데 게임을 하듯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말합니다. 와, 이렇게만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요즘 대중문화를 통해서 예능적으로 재밌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공부왕 그 찐천재 그 채널의 영상을 우연히 몇 개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공부 준비를 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공감되고 웃긴 거예요. 왠지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
이 프로그램에서, 이 채널에서는 실제로 뭐 인수분해라든지 뭐 수학, 뭐 역사 이런 그 지식을 전달하는, 예능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10대, 20대들이 그 양심의 가책 없이 이제 볼 수 있는 채널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대중문화는요, 우리 공동체의 경험과 전통을 보존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후대에 전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 역사나 전쟁이나 뭐 어떤 인물을 그려주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의 범죄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 자체가 영상에 담겨가지고 남겨진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대중문화는 사회를 비판하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진짜 잘 만든 영화고 상도 많이 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찬사를 받은 그런 작품인데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뭐 지하실이라던가 선, 이제 이런 어떤 상징적인 장치를 통해서 자본 계급 사이를 되게 비판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이렇게 여러분,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기능도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한번 짚어볼게요. 저는 대중문화의 어떤 큰 특징이자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따라하기라고 생각해요. 품절, 완판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누가 텔레비전에 입고 나온 거, 바르고 나온 거, 들고 차고 갖고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대중들한테도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이 엄마 나 저거 사줘,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러면서 내 플렉스를 이제 부모님한테 시키기도 하죠. 다 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좋은지, 뭐 좋은 차, 명품 옷, 가방, 구두 이런 것들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거 나도 가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따라하기 중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입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이제 공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그 연예인을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중의 수가 진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따라하게 되는 기조는 그냥 단순히 뭔가를 가지고 싶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폭력이나 중독 같은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죠. 따라하고 싶은데, 따라하려고 했는데 내 능력으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 뜸해졌는데 드라마에 재벌 3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재벌 이야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서서히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현실이 아닌 그 상상의 세계에 빠지게 돼요. 거기서 나오면은 내 현실에 이렇게 박탈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도 현타 온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중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대중문화, 이 영상 이런 게 우리 삶에서 진짜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은 우리 시대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중문화가 사실 왜 만들어진 걸까요? 네, 사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돈 벌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 있거든요. 대중문화 산업. 이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이 문화 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이 사람들은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청률, 구독자 수의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잡지 뭐 이런 거 다 대중문화 산업인데요. 시청자들이 뭐 내 프로그램을 많이 봐주고 독자들이 우리 글 많이 읽어주면 뿌듯해서 좋지,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광고 수익이 증대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광고주가 돈을 많이 줘요. 그런 원리죠. 방송에서 종종 이제 시청률 그런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의 수가 곧 돈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뭐 채널 고정을 시키려고 하고 뭐 자극적인 거, 선정적인 것도 내보내고 하면서 어떻게든 시청자들을 잡아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의 보시는 제 채널도 당장 구독과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요, 대중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작자. 이 제작자 누굴까요?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거나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내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 만드는 PD들도 기본적으로 회사원들이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컨텐츠랑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사실 모든 걸 자기 맘대로, 뭐 자기 가치관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 하라는 대로가 뭐죠? 시청률
시청률 높게 나오는 대로 그렇게 나오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산업의 요구에 이제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 소비자들, 우리 대중들은요, 사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문화를 소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시청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지만 사실은요, 이 거대한 구조 자체를 바꾸거나 뭐 이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운영자들이나 제작자들에게 조종당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중문화 콘텐츠는요, 돈을 벌어다 주는 상품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영상 하나 만들어서 한 명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에게 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상품이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품은 한 사람 한 사람 맞춤식이 아니에요. 기성품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시청률 잘 나오는 공식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뭐 하나가 잘 된다 하면 유행이 돼요. 그리고 그 유행에 따라서 뭘 틀어도 다 그것만 하고 뭐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뭐 틀면 나오고 뭐 수도꼭지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때 우리나라 요리 프로그램 막 유행했을 때 어느 방송이든 막 키면 다 요리만 하고 있고 요리 프로그램 나오고 요리사 셰프들 막 불러다 놓고 방송하고 그랬었죠. 또 한창 막 무슨 뭐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그런 거 유행해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만 막 주구장창 막 나오던 때가 또 있었고, 또 연예인 가족 나오는 그 관찰 예능도 한때 많았다가 비판받고 이제 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때는 뭐 육아 예능도 많았었고, 뭐 또 최근에는 이제 뭐 트롯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텔레비 틀면 트롯만 나오고 막 이제 그랬던 때도 있었죠. 물론 시사, 상식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중문화는 사실 되게 자극적이고 오락지향적 성격을 지닌 콘텐츠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 취향에 맞게 혹은 그것보다 조금씩 더 자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이다? 시청률 때문이다. 그리고 시청률은 뭐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요거 때문이죠. 광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런 상업적 대중문화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뒷광고를 하고 PPL을 하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시스템 때문이에요. 문화 산업을 하려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요. 이 돈을 누가 주나요? 물론 이제 뭐 여러분 후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과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광고에서 이 수익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자들은 광고주를 의식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욕망의 모습이 우리 눈으로 그려지고 보여지고 형상화된 것이 드라마, 뭐 대중가요 이런 거라면 그 욕망을 막 부추겨가지고 물건을 사게 하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진짜 돈 쓰게 만드는 건 하여간 박사들이에요. 아우. 욕망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욕망은 인간의 특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욕심의 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죠. 그리고 그 욕망을 부추기고 살살살살 부채질해서 결국은 욕망을 실현하게끔 만드는 장치가 바로 대중문화입니다. 바이블 스토리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살면서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큰 민족, 강한 민족이 되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인구가 곧 국력이었거든요. 아니, 이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이집트 적들이랑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은 곡식을 저장하는 큰 성을 짓게 하는데 그 성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 지역이 아프리카잖아요. 태양이 진짜 너무 뜨거운데 그늘도 없는 그 태양 아래서 막 불을 또 떼면서 벽돌을 구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무거운 물동이 옮기고 큰 나무 옮기고, 근데 일이 힘들다고 조금이라도 불평하면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채찍질을 해가지고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고통으로부터 제발 건져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파라오 왕,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그만 내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야, 안 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난 내 노예들 절대 안 내보낼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자손은
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파라오의 괴롭힘에서 구해주셨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사실 파라오가 이 이집트 백성들을 풀어준 후에 홍해바다가 이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았거든요. 사실 파라오가 이 사람들을 풀어준 후에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막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백성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어내서 지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집트에서 끌어내더니 여기 지금 이 사막, 이 홍해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다 잡히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는 게 더 나았다고요, 하나님. 막 불평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사막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먹을 거 구하는 게 쉬운가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람도 너무 많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아,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서 음식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어요. 아니 괜히 우리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 사막에서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거기 괴롭힘에서 구해줬더니 또 밥 달라, 밥 없다고, 차라리 거기가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백성 너무너무 참 뻔뻔하고 이상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배고파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엄두도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먹여주셨습니다. 뭐였냐면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이 비처럼 막 내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또 이제 보내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막 고기도 먹고 또 만나도 먹고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힘든 이집트 가운데서 구출을 해줬더니 물 없다고 불평하고, 물 주니까 또 먹을 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불평의 DNA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큰 거, 더 좋은 거 바라는 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절제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정말 내 건지, 정말 내가 가진 욕망인지, 아니면 내가 보는 이 대중문화에 의해서 부추겨진 어떤 거짓된 욕망인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재밌는 영상 보면서 깔깔대고 웃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나를 채워주는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나를 정말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블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